일요일 반이 수요일 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유가 온갖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찝어주는 것들 있잖아. 여기서 천천히 갔다 하는 거는 수요일 반의 리액션을 보고 날 것 그대로 보고 아씨 이해가 안 돼? 하면서 수요일 반에 다시 하거든. 근데 일요일 반은 여기서 이해가 안 되더라 애들이 그걸 아니까 네, 되게 깔끔한 수업이라서 이걸 항상 녹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 15쪽에 조응전 갑시다. 여러분들이 조응전 가기 전에 다 적으셨죠? 이거 지울게요. 여기 수업을 하면 목소리가 잘 나온다. 집에 가면 아프다. 누가 그러더라? 그럼 집에 안 가면 된다고. 이런 씨. 자, 땡땡전. 땡땡전이나 땡땡땡전. 아, 왜 여기 땡땡 적고 있냐, 씨. 보통 무슨 소설이냐면 히어로 소설, 영웅 소설이요. 영웅 소설 그러면 우리 영웅 소설의 무슨 구조를 알아야 될 텐데 무슨 구조?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영웅의 무슨 구조? 일대기적 구조. 오호,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 수통원에서는 온갖 드립이 난무하던데 그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면 나중에 저기 조력자가 범위가 많이 줄어. 물론 저기 대학교 그거 가면은 논문에 있어요. 그것도 내가 나중에 찾아봤어. 논문에 있어요. 조력자의 특이한 게 아니고 보편적 조력자 보통 노승이거나 아니면은 저기 뭐 장인어른쯤 되는 사람이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 그 광희 씨가 얘기했던 그것도 논문에 있어요. 그거 국어 국문학 논문에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조력자의 보편성은요 보기에 나오는 것들이고요. 여러분들 그 보기들 있잖아요. 수능 문제 나오면 뒤에 보기에 나오는 애들이 논문 결과들이에요. 논문을 정제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지 우리가 따로 그거를 분류할 필요는 없어요. 절대로 조력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요. 근데 중요한 건 혈통이 고귀하지 않으면 조력자의 범위가 너무나 줄어들어요. 왜냐면 보통 명분이 뭐냐면 누구 집의 자제, 누구 집의 손자 이러니까 도와주거든요. 그게 제일 편한 명분이에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이 명분의 빌드업이 없다고요. 갑자기 얘가 나타나서 도와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도 빌드업이 안 되냐면 비범한 출생의 빌드업도 잘 안 돼요. 네. 귀한 자식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웅 일대기적 구조의 첫 번째가 뭐예요? 고귀한 혈통이에요. 수토관에서도 얘기했지만 난 여기서 영웅되길 실패했습니다. 자, 고귀한 혈통 아니고 자, 두 번째 그래서 어떤 출생? 기이한 출생이라 합시다. 기이한 출생. 기이한 출생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가장 대표적인 건 포유류이길 거부하는 경우가 있죠. 아래에서 태어나는 경우. 그걸 어떤 소라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한자로 알이 뭐야? 난자니까 난생설화라고 하죠. 난생설화. 뭐 설화는 설화가 아닌 경우가 있으니까 난생설화, 난생모티프고요. 또 있어요. 나중에 가면 좀 짜치거든요. 이렇게 아래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게 현실성이 없죠.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고 없는 수준이잖아요. 나중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병모를 하냐면 태몽이 기이해요. 태몽이 기이해져요. 또는 진짜 리얼 현실적으로 가서 어떤 경우가 있냐? 자식이 없어가지고 엄청 기도해가지고 자식이 하나 겨우 생겨요. 기도를 얻음하니까 되게 무슨 저기 일요일이기도 하고 되게 찬송 같은데 아니고요. 이런 경우로 많이 병무를 해요. 언제? 조선 중기 쪽으로 넘어가면요.
조선 후기 가도 영웅 소설이 많거든요. 조선 후기 가면은 보통 어디가 생략되냐 이게 생략. 근데 이거 생략되는 거 여러분들 조선 후기 사회상을 생각해 보세요. 조선 후기 사회상에서 영웅을 바라기는 해. 왜? 난세는 뭘 바래요, 여러분들? 난세가 와야 영웅을 바래요. 태평성대에서 굳이 영웅 하면은 제 나대는 애요, 그냥. 근데 난세의 영웅을 바라는데 조선 후기에 난세의 영웅은 더 이상 고귀한 혈통님들께서 오지 못하거든요. 왜? 고귀한 혈통들이 만든 거 아니냐고. 조선 후기 사회상의 신분제에 대해서 스멀스멀 짜증남이 올라오는 시기라고 우리 얘기해 봅시다. 신분제가 짜증나. 그러면 고귀한 혈통에서 영웅 내려오면 그거 신분제잖아, 사실상. 그래서 이쪽이 생략이 돼요, 이쪽. 그래서 조선 후기 소설 작작 이상이 달린 소설일수록 이쪽이 잘 없어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시련부터 막히고 기이해져요. 능력이 기이해서 시련을 극복하고 조력자도 다른 이유로 등장합니다. 보통 조웅전, 유충열전 이런 오늘 볼 작품들은 이쪽에 생략이 많아요. 납득이 되는 얘기죠. 그지? 자, 그리고 기이한 출생 있고 뭐 있어요? 그러면 네 보통 뭐 저기 한자로 얘기하는데 2015 후반이나 2022부터는 다 한글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한글로 얘기하는 거 좀 무서워. 버려진 아이요. 무슨 해리포터 첫 챕터 이런 거 같죠? 네, 버려진 아이. 즉 출생되자마자 알은 알깰라 그러고 막 버려지고요. 그리고 태어난 아기들은 그대로 유기되는 경우가 많죠. 이게 비단 한국 문학에서만 그럴까요? 아니요. 외국 설화에서도 그래요. 로마의 설화, 로마를 세운 사람이 둘이라고 하죠. 로물루스와 레무스.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져요. 근데 누가 키우냐? 늑대가 젖을 먹여 키운다라는 얘기가 있는 정도로 이 버려진 아이는 네, 극복합니다. 버려진 아이는 극복이 되고요. 그럼 얘 다시 키워줘야죠. 누구한테는. 여기서 또 두 갈래로 갈라져요. 원래 부모가 다시 데려와서 키우는 주몽설화 같은 경우가 있고요. 주몽신화 같은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평범한 아이 없는 집에 흘러 어떻게든 떠내려 가가지고 뭐 죽든가 해가지고 키우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두 개 갈라지는데 그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요. 극복한 다음에 비범한 능력이 보여져요. 보통 무력이 뛰어난 영웅들이 많으니까 기골이 장대하거나 아니면 특정 무력, 활을 잘 쏘거나 이런 것들이요. 네, 비범한 능력이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근데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뛰어난 부분이 있다라면은 그걸 시기 질투하는 헤이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역시나 성장 과정에서 시련이 또 있겠죠. 그지? 성장 과정의 시련. 근데 성장 과정의 시련에 넣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영웅이잖아. 영웅이 완성이 되면은 거기에서 시련이 나오면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고 그냥 끝이에요. 성장 과정에서 시련이 있어야 누가 들어오냐면 영웅을 돕는 조력자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이 조력자에 들어오죠. 오늘 여유 있으니 심화되는 얘기 좀 할게요. 이 조력자의 도움에서 한번 EBS인가 기출이 된 게 뭐냐면 이 조력자가 스스로 한계를 설정한 적이 있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지로 나온 적이 있어요. 조웅이 뭔가 얻거든요. 나중에 저기 보검 얻어요. 보검이 보물검이요. 박보검 말고. 네. 그 뜻이 그 뜻일걸? 그렇게 이름 지어준 걸걸? 어디 목사가? 그리고 군말을 얻는다 돼 있어요. 되게 잘 뛰는 말. 근데 그거를 저기 노홍과 도사가 주거든요. 노홍과 도사 조력자가 줘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조력자가 기억해내. 조홍한테 그래요. 조홍이 와 이런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력자가 뭐라 하냐면 곤궁한 것도 네 복이요 무언가를 얻고 그래서 풍족한 것도 네 복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은혜를 이야기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틀린 선지가 뭐였냐면 조력자가 본인의 조력의 정도를 그었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내 조력이 여기까지냐 여기까지다라고 방금 내가 한 말이 해석이 될 수 있는가에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고전소설의 조력자는 비범한 인물이죠. 어쩌면 주인공보다 더욱더 비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조력자는 스스로 한계 설정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지 나오면 틀린 선지 찍으면 돼요. 조력자가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고 나는 여기까지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건 걔는 조력자가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조력자가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 길 안내자가 있어. 여러분들 판타지 소설들에도 있듯이 누가 막 와가지고 저는 여기까지 안내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들어가 보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조력자라기보다는 조력자가 보낸 인물이에요. 조력자가 보내서 모셔오너라 라고 하는 인물이 보통 저는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가고요. 조력자는 초월적인 위치 바로 밑에 있는 주인공보다는 높은 위치의 사람이기 때문에 조력자가 한계를 설정해버리는 순간에 이 명분이 다 떨어진다고요. 이래서 또는 다른 빌드업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통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조선 후기 가면 이게 줄어든다. 여기까지 줄어들어요. 보통 버려지는 것까지 줄어들어요. 극복도 줄어들겠죠. 비범한 능력부터 살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이 명분이 보통 나중에는 뭘로 설정되냐면 이 비범한 능력인데 난세고 국가적 위기 이미 여기에 들어와요. 후기에. 그러니까 능력 가진애 찾다가 한 번에 원수 장군 칭호를 받게 돼서 일로 내려오거든. 성장 과정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출세 과정의 시련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이런 소설들이 되게 많이 보죠. 내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패턴 안에서 읽으면 빠르게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전소설 속도가 생명입니다. 알겠죠? 자, 조웅이 엎드려 봅시다. 조웅이 엎드려. 조웅이가 주인공이겠죠. 왜? 조웅전이니까. 불효한 죄를 청하니 부인이 대경왈. 여러분 대경, 대희, 대노, 대로 또는 대노 알아둬야겠죠. 대에는 없어요. 대경은 크게 놀라. 대희는 크게 기뻐. 이건 아시죠? 할아버지의 화는 5단계가 있다. 대노요. 크게 화. 그럼 대경왈은 크게 놀라며 말하기를, 대희왈은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겠죠. 자, 부인이 대경 크게 놀라며 말. 우리 모자는 죄인이라 마음이 늘 숲에 앉은 새같거늘 네 나가서 무슨 죄를 짓기라도 한 것이냐 하니 웅이 두려워하여 일어나 위로 말. 어찌 남에게 죄를 지었겠나이까 모자지간에 불효막심한 일이 있었나이다 하고 강호에 다다라 장소절을 취한 곡절 아래니 부인이 대희왈. 장소절을 취했다라는 건 저기 장소주가 누굴까요? 아까 얘기했죠. 양반집 여성분이라고요. 부인이 대희왈. 죄 지은 자는 살지 못한다는 말이 옳구나. 본디가 먹음하며 무슨 죄라도 지었는지 미리 겁을 먹고 놀랐구나 하고 다시 물어와. 장소절에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네 말을 들으니 진정 네 짝이로다. 이런 씨 이거 뭐냐면 저기 읽었다 여자친구 생겼다는 얘기인데요. 야 이거 네 짝인 것 같은데 라고 엄마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또한 하늘이 십기십이니 어찌 인력으로 취하였으리요. 운명론자네요. 그러나 우리 형세가 이러니 어찌 예절을 기다리겠느냐. 죄될 것이 없으니 조금도 두려워하라. 자 그러면 우리 종 어머니의 스탠스는요. 상황이 먼저다 예법이 먼저다. 상황이 먼저다 하며 다시 그동안의 일과 장소적 가문을 부르니 웅이 일일이 아뢰니 부인과 재승이 다듣고 기이 여겨 칭하왈. 하늘이 인도하시면 어찌 기특지 아니하리요. 얘들아 어찌 기특지 아니하리요 보고 편집자적 논평이라 하면 돼 안 돼? 따옴표 안에 있으면 편집자적 논평이 될 수 없어요.
나온표 안에 있으니까 얘는 인물의 말이에요. 월경대사월 부인은 소승이 전해드린 말씀을 이제야 즐거운 줄 아시나이까? 부인이 칭찬할 우매한 소견을 어찌 대사의 신기함을 알겠나이까 하고 대사에게 항복함을 맞이하냐 하더라. 이때 대사가 옹을 데리고 신통한 술법을 의논하더니 이로부로 3년이 되었는지라 시간 바로 흘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소설은 쓸데없는 시간을 바로 흘려버린다고. 그러면 내가 아까 말했죠. 길게 얘기하는 부분은 그럴 필요가 있으니까 하는 거야. 1일은 웅이 부인께 여쭙되 소자 처음에 이리로 올 적에 선생께 기약을 정하고 왔사오니 이제 쓰라를 잠깐 떠나 선생께서 실망하시는 탄식이 없게 하겠나이다 하니 부인이 새로 있을 포할 여러 해 그리던 마음을 다 펴지 못하고 또 가려하니 네 말은 당연하나 정리에 절박하고 또 사람의 일을 알지 못하느니 네 회환이 더질진데 너 어디 가서 살래? 월경대사왈 부인은 추워도 염려지 마소서 공자 귀한 자식의 거처는 소승이 알고 있나이다. 부인이 이미 대사의 신기함을 아는지라 부인왈 너 아니면 어떡할 뻔했어요? 옹에게 왈 부디 네 선생을 보고 속히 돌아오라. 당부하니 웅이 하직하고 말에 달려 수일만에 만산이 이르니 이천의 문화 산천이 모두 반기는 듯 하더라. 중략줄거리는 이 부분만 생략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중략 앞뒤는 중요하다라는 얘기겠죠. 왜? 다른 데 더 생략할 수도 있었는데 안 했으니까요. 조홍은 이후 군대의 원수가 되어 황희를 찬탄해야 군대의 원수가 되어 비추죠. 왜? 호칭 바뀌어. 조홍이 이제 뭐가 돼? 원수로 바뀌어. 황희를 찬탄한 이두병 세력과 두병이 세무 이두병 세력 세무 전쟁을 벌이며 아버지 원한을 갖고 황실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 원수가 그쵸 조홍이죠. 호칭 바뀌는 거 중요하다. 원수가 창으로 춤추며 3대 우편으로 달려들어 접전하니 그럼 3대는 주인공 편이야? 주인공 반대편이야? 주인공 반대편 3대 세모 3대는 항상 왼손으로 칼을 날리며 좌편으로 달려들거든 원수가 계속 피하여 우편을 범하니 이날 80여 합의 승부를 정하지 못하고 각각 본진 컴백 3대가 크게 의심할 쟤뭐 아는가 있나 싶다 괴이하다 하고 행여 청기를 누설할까 두려워하더라. 원수가 본진으로 돌아와 강백대로 왈 3대는 용맹이 실로 범상한 장수가 아니라 쉽사리 잡지 못할 것이니 내일은 강장이 강백장수니까 강장이라고요. 먼저 나아가 싸우라. 내 기세를 함께 싸우리라. 또 이르되 3대의 좌편을 범치 말고 부디 경적치 말라. 이걸 들으면 강장은 안 죽을 것이고 이걸 듣지 못하면 강장은 죽을 거겠죠. 이게 뭐야? 금기 모티프예요. 금기 모티프. 용수와 며느리 바위 같은 게 금기 모티프잖아요. 내가 이 집 부술 건데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세요 하면 뒤돌아봐서 돌되는 거. 네. 하더라. 이튿날 3대가 창을 들고 말이 내더라. 크게 외치고 왈 오늘은 맹세코 머리 개어줄게 하고 진전에 행행하거든 강백이 또 창을 들고 진전에 나서며 크게 외쳐 무지한 3대는 들어라. 네 두 형의 혼백이 우리 진중에 갇혀 나가지 못하고 주야로 울며 애통하되 소장의 동생 3대의 머리를 마저 바치올 것이니 가증한 혼백을 도와주옵소서 하며 주야로 가증한 소리 진중에 낭자거든 네 아무리 살리고자 하는데 어디 살리려. 야 이거 뭐야? 야 죽은 니네 형들이 네 목도 가져가서 본인 제사 지내달래. 이거 뭐예요? 사실 가족들 일이죠 이거. 그럼 3대 뭐 시키려고 일부러 감정적으로 동요시키려고 소위 말해서 이니시 거는 거죠. 자 B 달려들어 바로 3대 와 길다 씨 우편에 쳐들어가니 왼손으로 칼을 잘 쓴 듯 우편으로 보만이 기운이 줄고 30여 배 승부 안 되고 그래서 또 원수가 들어가서 창을 한 손으로 쓰지 못할 테니까 말을 찔러서 말이 거꾸러지니까 내가 목 아파서 좀 생략하면서 읽고 있어요. 원수가 달려들라니 공중으로 솟아 달려들어 싸우는데 3대가 달아나더라. 그래서 창든 손에 치니까 막 둘이 막 날아가지고 막 싸우더라. 이미 비현실적이죠. 전기적이고요. 일진광풍이 일어나며 문득 진전에 푸른한 게 일어나고 두 줄 무지개 공중에 뻗치거늘 그 이야기를 살펴보니 3대 왼팔 밑에 날개가 놓쳐있더라. 그렇죠 여러분. 조홍이 히어로잖아 얘들아. 조홍이 영웅인데 왜 이렇게 얘랑 오래 싸웠냐고요. 비범한 능력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상대 장수도 비범한 능력을 가진 걸로 만들어버려서 개연성을 획득하는 거죠. 그지? 호적수였다는 거죠. 3대의 죽음을 보고 적진이 대경황망하여 일시에 도망하거늘 원수와 강장이 본진에 올라와 승전고 올리니 모두 좋았다 라고 되어 있죠. 문제 네 문제 풀어봅시다.
세로 붙어야지. 맞아요. 없어도 풀려요. 책을 누가 만들었는지 저요. 돌본 사람? 확인할게요. 자, 15번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이 답이죠? A는 사건의 압축적 대시와 제한 장면의 제시 등 완급을 조절하는 게 뭐예요? 네, 빨랐다가 느려지게 속도 조절하는 거예요. 속도 조절, 완급 조절은. 자, 그래서 1번 하시면 되고요. 자, 16번 이끌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와 다 읽어봐야 될 뻔했는데 강백이 의도적으로 3대의 감정을 자극했다. 그죠? 너네 형들이 너도 데려가래. 이렇게. 그래서 1번이 되고요. 17번 보기를 첨가하여 이끌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반대인 게 있죠. 부인은 조웅의 개인적 욕망보다는 사회적 규범을 중시한 게 아니고 사회적 규범보다는 지금 우리의 상황을 중시한 거죠. 그래서 17번의 답은 2번이고요. 18번은 혼비백산이 답이겠죠. 다른 거는 할 거 없어요. 동분서주 하시면 안 됩니다. 동분서주는 이리저리 바쁜 거예요. 뒤에도 조응전입니다. 뒤에 조응전은 여러분들이 다른 파트이지만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바로 풀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19, 20, 21, 22 같은 조응전인데 파트 다르거든요. 보세요.
독서실에 댓글부터 달아. 어머님들이 달아주신 독서실 벽에 봤어? 감성 엄청나. 어머님들이 카페 응원 댓글 달아주신 거 인쇄해서 유리벽에 붙여놨던데. 붙어있던데? 엄청난 감성이야 우리 원장님. 다 푸셨나요? 시간 더 필요하신 분? 네. 다 푸셨어? 네. 자, 요거는 일단은 중요한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지문에 일단 앞부분 줄거리에 조응 박혔죠. 그지? 근데 이게 좀 평가 문제 치고는 좀 별로인 게 조응은 했으면 본인이 원수인 걸 밝혀줘야 돼요. 근데 이적의 원수가 여러 날 만에 라고 바로 들어가고 있죠. 연결고리가 약하다고요.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나온 인물이 한 명밖에 없는데 다른 인물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부분의 줄거리에 나온 인물이 조응밖에 없잖아요. 다른 인물이 나왔으면 원수가 누구지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앞부분의 줄거리에 나온 인물이 조응밖에 없어요. 태자일 리는 없죠. 그치? 태자일 리는 없고요. 앞부분에 나온 인물 주어가 조응밖에 없으니까 다시 나올 주어는 원수는 이퀄 조응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 날 만에 연주에 도달해서 금과 말이 다 쉬게 하고 원수도 노곤에서 사관에서 쉬고 있었는데 보통 주인공이 노곤함에 빠져서 쉬고 있으면 두 가지 경우로 나와요. 하나는 크게 놀랄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꿈에 빠지거나. 근데 한 나비가 이러고 있죠. 예, 바로 꿈 들어간 거예요. 그지? 그래서 어디 들어갔는데 A 부분은 한 나비가 침상에 날아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들어갔는데 이리저리 뭐 제시하고 있죠. 뭐가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가고 꿈속 인물이 너무나 명확해지죠. 그런데 궁궐이를 바라보니 한 노인이 앉았는데 정말 거기가 좀 신비스럽더라. 근데 맨 윗자리에 앉은 제왕은 그대들은 각각 공을 밝혀 올리라 라고 했는데 그 공적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는 왕이죠. 제왕이 해주는 거죠. 그 남은 공적을 어찌다 기록하리오는 편집자가 대충 생략해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대송이 역적에 망하니 맨 밑에 쪽에 멸송이 되고 언제 회복되고 그러니까 하니까 송나라 회복은 아직 길고 멀었다. 회복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 페이지에 한데 또 한 사람이 그쵸 우리 앞부분의 줄거리에 깔린 조홍의 위기가 있죠. 뭐예요? 서번 병사가 매복하고 있다고요. 근데 저기 오른쪽에 그대들은 알지 못하는도다 하늘이 송나라 왕실을 회복하고자 조홍을 명하였더니 불쌍하도다 조홍이여 일시가 극히 안 좋아서 명일 미명에 내일 새벽에 서번적의 관계에 걸려들어 죽을 듯하니 불쌍하도다. 여기에 비추죠. 뭔 기능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조홍에게 경고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조홍의 꿈에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미리 경고를 하고 있어요. 네,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경고를 해주고 있죠. 자, 좋은 일도 우리와 같을지라 하고 쭉쭉쭉 들어가니까 대운이 막히지 않았대요. 송나라 왕실을 회복할 시간은 조홍이래요. 근데 원수가 깨달으니 남가일몽이라는 건 꿈에서 깼다라는 거죠. 그지? 그러면 조홍의 꿈에서 이거 벗어났다라는 거는 어떤 절대적 존재가 조홍을 돕고 있음을 암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초에 있는 워딩을 빌리자면요. 기초에 있는 워딩을 빌리자면 글씨 잘 보세요. 조응 아니고 조응이에요. 조응 이거 자주 기출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거 커넥션으로 해서 하늘이 돕는 게 아니면은 야 저기 외국이 있는데 얘 죽겠는데요? 이런 거를 꿈에서 나타내 줄 리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적어두시고요. 이제 다른 기출에서도 이런 조응이라는 단어가 자꾸 튀어나오더라고요. 자, 원수가 꿈속의 일을 생각하니 저절로 마음이 비통하고 슬퍼서 슬픔을 머금고 종일 행보할 동안 염려가 끊이지 않았다. 왜? 나 진짜 죽나? 죽어요? 저 죽어요? 이러거든요. 이날 한국에 도달하니 해는 서쪽 산위로 떨어지고 다른 동쪽 고개로 떠올랐는데 무심한 잔나비는 달빛 아래서 슬피 울고 잔나비 슬피 우는 거 보통 쓸쓸함인데 여기서 그냥 분위기 조성이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 조성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윽한 두견성을 불려기를 일삼았다. 갈 길은 험악한데 동쪽은 험산, 서쪽은 깊은 골짜기, 층층이 험한 산포우리는 가슴을 찌르듯하고 야광은 희미하게 변했다. 배경 묘사로 뭐 조성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 분위기 조성. 배경 묘사로 분위기 조성.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죠? 이런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자체가. 노옹을 봐요. 노옹이 왈 조원수 봤냐? 봤다면 밥비 알려달라. 다음 페이지에 하였다. 원수는 내가 바로 조옹인데요. 그러니까 저 나그네인데 이거 못 전해드릴 뻔했어요 라고 하고 어찌 즐겁지 아니하겠습니까? 역시 편지 저저 논평이 될 수 없죠. 다운표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며 소매 속에서 편지 주고 팔을 들어 하직하거나 원수 다시 노움을 바라보니 행색이 아득하였다. 이 사람도 좀 신비스러운 인물이겠네요. 자, 전달자가 신비해질 수 있어요, 당연히. 마음속으로 신기하게 여겨 급히 떼어보니 다른 말은 없고 거기 들어가지 말고 포 한번 쏘세요. 대경실색하여 들어가지 못하게 해라. 들어갔어요. 헐. 자, 그래서 선봉을 데려와라. 빨리 데리고 나오너라. 그러고 물려 돌아와서 진을 쳤다. 네, 대비를 하기 위해서 심지어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죠. 여기가 매복지고 방법까지 알려줘요. 네.
절대적 존재가 조음을 돕고 있다. 즉 하늘이 돕는다라는 감성이다. 그래서 문제 이끌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근데 노웅은 계획보다 늦게 도착해서도 만나게 되어 기뻐했다. 왜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늦게 도착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 하늘이 이거 해줄 거거든. 자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20번 A와 B. 자 5번이죠. 그지 비현실 공간 알아가는 신비로움과 현실 공간의 불길함 배경 묘사로 분위기 제시하고 있는 거고. 21번에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참석자들이 서로 평가했어요. 왕이 한 번씩 그냥 평가만 해줬어요. 왕이 평가해줬어요. 그래서 이거 1번 하셔야 돼요. 이게 답이 1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당시 정답률이 36%였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가 공정 평가한 게 아니에요. 근데 평가가 좀 짜치긴 해요. 이번은 조웅이고요. 3번 송에 대한 흥망성쇠. 4번은 여러 행위, 뭐 댄스도 하고 화도 내고 뭐 난리 나죠. 자 22번 꿈은 초월적 세계의 뜻을 주인공에게 전달한다. 그래서 그 뜻을 확신하지 못하지만 계속 증명까지 시켜준다. 이거 커넥션이라고요. 그지? 적절하지 않은 건 2번이 죽을 까마지. 살아난다까지 듣고 왔는데 죽을 까봐. 이런 거겠죠? 그지? 네. 쉬었다 봅시다. 쉬었다 10페이지 볼게요. 아 내가 아침에 밥을 안 먹어서 약을 안 먹고 목이 아프고 해서.
끝났네. 5분 뒤에 시작할게요.
나는 촬영을 끊지 않았었고요. 개꿀. 까마차 먹으러 다 찍혔네. 아이씨. 편집 따위 없다. 자, 10초 넘기는 분 지금 시작이에요. 졸라 넘기는 사람. 자, 10페이지에 써봅시다. 미술 관련 질문이요. 해밀 2학기 독서 때 봤습니다. 이거. 네, 재수 없대요. 자, 가랑 나 지문이죠. 몇 개예요? 그러면 가랑 나 지문이면 문제수 몇 개야? 5 더하기 1이죠. 왜 더하기로 하냐? 얘 어휘 문제니까. 얘 어휘고 총 5문제인데 뭐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네 가나 전체 리딩하고요. 문제 풀이하는. 두 번째로는 네 문제 먼저 확인해서 단독 지문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 먼저 해결하는 거. 예를 들어서 문제에 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는 경우에 가만 읽고도 풀 수 있겠다라는 건데요. 한 문제만 자꾸 푸시길 권장드리고요. 2번에 선택하더라도 단 한 문제만요. 그리고 나의 경우에는 최대한 지양하는 걸로. 이 단독 지문이 나인 경우에는 나를 먼저 읽는 거는 아무리 해봐도 네, 이게 손해더라고요. 왜냐면 가나 지문은 지금까지 그런 오피셜은 없는데 가에서 빌드업 다 해놓은 걸 나에서는 빌드업 없이 바로 들어가요. 네, 빌드업 없이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가에서 개념어 설명 다 해주는데 나 먼저 읽고 나 문제를 푼다는 건 결국 가 읽고 나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보통 제가 추천은 잘 안 드리는데 가의 경우랑 단독 지문이 가인 경우랑 시간이 너무 없는 경우 이걸 마지막에 푸는데 시간이 너무 없는 경우에는 문제를 최대한 많이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추천해 드리는 거고 보통은 그냥 네, 이대로 푸는 게 그나마 가장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 알아. 당고 중에 맛있는 건 최근에 두쫑쿠밖에 없던데. 두쫑쿠 드셔보시? 너무 비싸더라. 3개에 10,000원 하던데? 저기 어디냐? 나성동 스테이 인터뷰에서 사 먹어봤었는데 너무 비싸. 이제 뇌절 시작하는데 두바이 쫀드 백설기 오늘 보고 왔어. 백설기 안에 시카나이프를 자, 미학은 예술과 미적 경험에 관한 개념과 이론에 대해 논의하는 철학의 한 분야로서 이거 오프닝 문장이죠. 즉 아무런 인트로 문장이죠. 인트로 문장.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의 의미 있네요. 뭐 미학 얘기할 거구나. 그죠? 자, 미학의 밑줄만 쳐봅시다. 어차피 오프닝 문장이니 크게 동요하지 맙시다. 미학 얘기구나. 가라. 미학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술의 정의에 대한 문제다. 예술의 정의에 대한 문제 뾰족하게 칠게요. 왜? 아니 이게 주제가 될 거 아니야. 이게 뭐예요? 일종의 프라블럼이죠. 그지?
메인 주제가 될 프라블럼. 예술이 자연에 대한 모방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서 비롯된 모방론은 자,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예술의 정의에 대한 문제라는데 보통 이럴 때는 하나 나와요? 여러 개 나와요? 이론이? 여러 개 나오겠죠. 그지? 이걸 해결하고 반환점을 보완하고 또는 비판하고 여러 개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 개 나오는데 처음에 누가 나와요? 아리스토텔레스, 즉 고대 그리스 사람 나오면 보통은 이거 반박당하거나 다른 이론이 나온다. 그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론에 세고 쳐줍시다. 대상과 그 대상의 재현이 닮은 꼴이어야 한다는 재현의 투명성 이론을 전제한다. 자, 모방론의 기본 베이스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게 뭐라고요? 재현의 투명성 이론을 전제 밑줄. 전제한다는 거는 베이스드 원이란 소리예요. 그러면은 모방론은 절대로 재현의 투명성 이론을 거부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재현의 투명성 이론의 내용이 뭐야? 닮은 꼴이라는 워딩이 가장 중요한 워딩이겠죠. 닮은 꼴이라는 워딩이 가장 중요한 워딩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역접이죠. 그러나 예술가의 독창적인 감정 표현을 중시하는 한편 외부 세계에 대한 왜곡된 표현을 허용하는 낭만주의 사조가 18세기 말에 등장하면서 모방론은 많이 쇠퇴했다. 낭만주의 사조가 18세기 말에 등장 괄호치기요. 모방론의 쇠퇴 비율. 그러면 모방론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글이 뭐였어요? 닮은 꼴이었죠. 닮은 꼴이었어요. 그러면 낭만주의 사조가 모방론과 다른 것도 집어내야지. 뭐 왜곡된 표현을 허용 밑줄 쳐줄게 앞에. 왜곡된 표현을 허용한다 얘네는. 그죠? 자, 이제 모방을 필수 조건으로 삼지 않는 이 안에 게 걸렸어. 낭만주의 예술가의 작품을 예술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다. 가로치기. 낭만주의 예술가의 작품을 예술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다. 새로운 뭐가 나왔어? 새로운 프라블럼이 나왔죠. 그지? 낭만주의 작가의 작품 예술로 인정해주는 새로운 게 필요하다. 왜? 낭만주의는 모방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모방을 잘하면 예술이었다고요. 낭만주의 모방 안 하는데 그럼 예술로 다 난시킬 거냐? 그럴 리가요. 그지? 20세기 초에 콜링우드는 진지한 관념이나 감정과 같은 예술가의 마음을 예술의 조건으로 규정하는 표현론을 제시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사람 이름인 콜링우드 동그라미 표현론 네모치기. 자, 콜링우드가 어떻게 사람 이름이 나무라고 부름 표현론을 얘기했다. 이게 솔루션 1인 거죠. 그치? 근데 표현론의 가장 메인이 되는, 그러니까 어떤 이론 나올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정보를 받을 수는 없어요. 모든 정보를 우리가 받아낼 수는 없어. 그러면 나머지 정보는 위치가 여기구나 라는 것만 체크하고 가장 메인이 되는 건 뭐예요? 예술로 인정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거죠? 그럼 우리 뭐에 밑줄 칠까? 요 사이에 콜링우드랑 표현론 필기 사이에 뭐에 밑줄 칠까 얘들아? 예술가의 마음 밑줄 치면 되죠. 예술가의 마음이 예술의 조건이고 예술가의 마음 밑줄 치기. 표현론에선 예술가의 마음.
그에 따르면 진정한 예술 작품은 물리적 소재를 통해 구성될 필요가 없는 정신적 대상이다. 밑줄치게요. 마음이라 그랬으니까 진정한 예술 작품은 정신적 대상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또한 이와 비슷한 시기에 외부 세계나 작가의 내면보다 작품 자체의 고유 형식을 중시하는, 얘들아 보다 나오면 역시나 앞부정 뒷근정이죠. 그치? 작품 자체의 고유 형식을 중시. 밑줄 형식론 네모. 네, 벨의 형식론이죠. 벨의 동그라미 칠게요. 이게 S2죠. 작품 자체의 고유 형식. 벨의 형식론은 예술 감각이 있는 비평가들만이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정의는 불가능한 어떤 성질을 일컫는 의미 있는 형식을 통해 의미 있는 형식. 따옴표 쳐져 있잖아. 그러면 벨이 그대로 쓴 워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밑줄 칠게요. 의미 있는 형식. 근데 이 의미 있는 형식의 판단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일반인이 해? 못해. 못하죠. 비평가들만이 할 수 있죠. 그치? 그 비평가들에게 미적 정서를 유발하는 작품을 예술 작품이라고 보았다. 20세기 중반에 뒤샹이 변기를 가져다 전시한 샘이라는 작품은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지만 그것과 형식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적인 변기는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게 되자 또 뭐가 나왔어요? 프라블럼이 나왔죠. 아이씨 이거 P1, P2 할게요. 네, 뒤샹의 샘은 예술인데 일반 변기는 예술이 아닌. 이거 설명이 안 된다. 두 가지 대응 이론이 나왔대요. 그러면 친절하다. S1, S2 나오겠죠? S1, S2 나오겠지. 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예술 작품으로 분류하는 미술, 연극, 문학, 음악 등이 서로 이질적이어서 그것들 전체를 아울러 예술이라 정의할 수 있는 공통된 요소를 갖지 않는다. 뾰족거리 칠게요. 그것들 전체를 아울러 예술이라 정의할 수 있는 공통된 요소를 갖지 않는다. 예술에 공통 요소가 없다. 예술 정의에 공통 요소가 없다. 웨이츠의 예술 정의 불가론이 S1이죠. 미쳐칠게요. 예술 정의 불가론. 그의 이론은 예술의 정의에 대한 기존의 이론들이 겉보기에는 명제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사실은 참과 거짓을 판정할 수 없는 사이비 명제이므로 예술의 정의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도 밑줄 칠게요. 이게 예술 정의 불가론의 견해죠. 논의 자체가 필요 없다. 다른 하나는 예술계라는 어떤 사회 제도에 속하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의해 감상의 후보 자격을 수여받은 인공물을 예술 작품으로 규정. 이것도 뾰족거리 칠게요. 예술계 어떤 사회 제도에 속하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의해 감상 후보 자격을 수여받은 인공작품. 사회 제도에서 감상 후보 자격을 수여받은. 디키의 제도론 역시나 밑줄 쳐줍시다. 얘가 S2인 거죠. 그치? 하나의 작품이 어떤 특정한 기준에서 훌륭함으로 예술 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평가적 이론들과 달리, 걸어치기 평가적 이론들과 달리. 자, 그러면 디키의 제도로는 평가적 이론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틀리는 거죠. 그치? 얘는 평가적 이론이 아니에요.
이렇게 견해는 일정한 절차와 관례를 거치기만 하면 모두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있다는 분류적 이론이다. 밑줄. 예술의 정의와 관련된 이 논의들은 예술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들의 공통된 본질을 찾는 시도이자 예술의 필요 충분 조건을 찾는 시도이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제가 지문 내용을 다 적진 않았어요. 그지? 근데 내가 일부러 저기 칠판에 좀 나열을 열심히 적었거든요. 근데 우리 정보량 이거면 다예요. 이것도 지금 문제 푸는데 다 안 쓸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정보량이 그다지 많은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한 정보와 필요한 정보를 빨리 찾아내는 게 이제 처음에 정보 정리하는 그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 구조독해 시간에 배우는 구조독해는 내가 불필요한 정보를 좀 더 잘 알 수 있을 때 더 여러분들이 스텝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걸 겁니다. 자, 나아갈게요. 지워도 되죠? 칠판이 넓었으면 좋겠어, 난 개인적으로. 러셀에 이력서 넣어야지. 칠판 개 넓던데 러셀. 거기서 자꾸 저기 뭐 러셀 강사님들 요즘 엠지양 강사님들 춤추고 이러더라. 사회문화 김재미 쌤 내가 이름을 왜 알지? 하도 떠. 근데 강의하는 거 뜨면은 나 무조건 릴스 보거든. 왜냐면 배울 거 있나 싶어서. 봐. 뭐 국어쌤들 강의를 막 보다 보면 이제 인스타가 너 강의 좋아하는구나 이러면서 막 갑자기 막 김재미 쌤막 하춤 투하춤 추는 아니 이거 필요가 없어. 내가 그걸 배워서 뭐 할까? 내가 뭐 이한도 아니고 내가 그걸 왜 넘겨? 그럼 또 보다 보면 뭐 어떤 선생님이 하나 나와 누구지 하면서 댓글부터 봐. 왜냐면 댓글에 유익해요가 하나라도 있어야 되거든. 근데 댓글 눌렀는데 강민철 선생님 이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하면서 넘겨. 에라이 또 그냥 예쁜 여자 쌤이구나. 근데 찐으로 생태계 교란종이에요 그런 분들. 아 진짜 수강 신청 그게 다르다? 마감이 달라. 그 프로필 사진이나 이런 거 딱 하면 릴스 띄우잖아. 그러면 책은 필요가 없어지는 애들이 있어. 그럼 걔네가 4-5병은 무조건 더 채워줘요. 생태계 교란종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존재할 존재다? 연예인 안 할 거면 강사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졸라 노력해야겠죠. 자, 예술 작품을 어떻게 감상하고 비평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들이 있다. 아까는 예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고요.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감상하고 비평해야 하는지고요. 그러니까 봐봐, 가가 좀 더 넓은 범위의 빌드업인 경우가 많다니까 얘들아. 자, 예술 작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작품을 비평하는 목적과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예술 작품에 대한 주요 비평 방법으로는 그렇지 1문단이 짧으니까 이거는 1문단 선에서 정리하지 말고 끝까지 읽어봐도 돼요. 왜? 1문단 짧으면 여기 안에서 예고가 끝난다니까 얘들아. 예술 작품에 대한 주요 비평 방법 뾰족거리 칠게요. 나도 이렇게 사는데 몸이 갈리는데도 이제 대치동 1타들을 어떻게 살냐. 3시간 주무시더라고 이지영 쌤. 나도 어제 3시간 잤는데 그건 내가 잠을 설친 겁니다. 맥락주의 비평, 형식주의 비평, 인상주의 비평 3개 각각 나오겠죠. 이 문단 첫째 줄에서 확인하면 돼요. 만약에 이 3개 중에서 하나만 나올 것 같으면 이 문단 첫째 줄에서 그러나 A 비평, B 비평은 이런 비판을 받는다고 저리 치워놓는다고요. 아니면 뭐뭐 비평은 이전에
사라졌다라고 역사적으로 치워버린다고요.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적으로 맥락주의 비평, 형식주의 비평, 인상주의 비평 하나씩 얘기해 줄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 기출일수록 뭐가 잘 됐냐면 문단 첫째 줄로 눈치 깔 수 있었어. 그러니까 이 문단 첫째 줄에 맥락주의, 그 다음에 형식주의 있으면 무조건이었어. 그래서 개치사하게 형식주의 비평 같은 두 번째 항목은 문단 중간으로 숨겨요. 이거 지금도 그렇죠. 맥락주의랑 인상주의도 있어요. 형식주의는 중간에 숨긴 듯하게 마치 대립구조인 양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자, 기억에 맥락주의 비평 동그라미 칩시다. 주로 예술 작품이 창작된 사회적 역사적 배경에 관심. 창작된 사회적 역사적 배경에 관심 밑줄. 이미 게임 끝났네. 맥락인데 사회 역사적이라며. 그러면 쭉 읽으면 돼. 비평가 10은 사람 이름은 체크해줘야죠. 10. 동글. 예술 작품이 창작된 당시 예술가가 살던 시대의 환경,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 등을 예술 작품 비평의 중요한 근거로 삼는다. 그 이유는 예술 작품이 예술가가 속해 있는 문화의 상징감 이름을 구체하며 예술가가 속한 사회의 특성들을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 그냥 맥락이 중요하다. 그 이유 나오죠. 또한 맥락주의 비평에서는 작품이 창작된 시대적 상황 외에 작가의 심리적 상태와 이념을 포함하여 가급적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한다. 결국은 뭐예요? 온갖 자료, 가급적 많은 자료 써서 하면 맥락주의 확률이 매우 높다. 오케이? 그러나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작품을 비평하려는 맥락주의는 자칫 작품 외적인 요소에 치중하여 작품의 핵심적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비판의 세고 칠게요. 아하. 본질 훼손 우려가 비판이죠. 근데 훼손 우어인 거 이제는 고딩은 알겠지. 오히려 성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개짜증나요. 여기에 회초를 해줘. 자, 이러한 맥락주의 비평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렇죠. 비판이 있어야 다음 뭐가 나와요? 솔루션으로 다음 이론이 나오죠. 비판이 프로블럼이고요. 여기에 솔루션으로 뭐가 등장한다? 형식주의 비평과 인상주의 비평이 있다. 그 다음에 S1이 형식주의 비평이죠. 형식주의 비평 동그라미. 형식주의 비평은 예술작품의 외적 요인 대신 압부정이죠. 외적 요인은 버리고 작품의 형식적 요소와 그 요소들 간 구조적 유기성의 분석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형식적 요소 밑줄, 구조적 유기성 분석 밑줄. 그러니까 외적인 요소 뭐 시대가 어찌 됐든 다 버린다고요. 프리드와 같은 프리드 역시나 동그라미 쳐줍시다. 얘는 아까는 10이었고 왜 사람 이름으로 치환돼 가지고 이론을 못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형식주의 비평가들은 작품 속에 표현된 사물, 인간, 풍경 같은 내용보다는 선색, 형태 등의 조형 요소와 비례, 율동, 강조 등과 같은 조형 원리를 예술 작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주장한다. 자, 그럼 앞에 건 버릴 테니까 보다는 앞은 버리고요. 조형 요소 밑줄, 조형 원리 밑줄.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가 프리드의 메인이다. 이쪽 나오면 형식주의로 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인상주의 비평은 이거 S2죠. 아까 S1, S2 두 개 있다고 했으니까 인상주의 비평 동그라미. 모든 분석적 비평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 요소가로 칠게요. 오호.
가지고 있어. 예술을 어떤 규칙이나 객관적 자료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좀 밑줄 칠까요? 예술을 어떤 규칙이나 객관적 자료로 판단할 수 없다. 예술을 규칙이나 객관적 자료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훌륭한 비평가는 대작들과 자기 자신의 영혼의 모험들을 관련시킨다라는 비평가. 프랑스의 말처럼 인상주의 프랑스 동그라미. 사람 이름이 어떻게? 프랑스. 자, 인상주의 비평은 비평가가 다른 저명한 비평가의 관점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대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비평하는 것이다. 본인 느끼는 대로 다른 거 상관없이 비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인상주의 비평가는 작가의 의도나 그 밖의 외적인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 없이 비평가의 자유의지 밑줄시켜요. 결국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죠. 비평가의 자유의지. 누가 뭐래도 자기 의지대로 비평가의 자유의지로 무한대의 상상력을 가지고 작품을 해석하고 판단한다 라고 되어 있죠. 문제 풀어보시죠. 드릴게요. 감성 폭발 대실패.
9번에 가하나의 공통적인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1번에 수렴이 뭐예요? 하나로 모아지는 거죠. 그치? 그래서 수렴이 되면 그 하나로 결국 이거에서 뭐 빼오고 이거에서 뭐 빼오고 뭐를 취하여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야 되고요. 이번에 화제에 대한 이론들을 평가하여 평가할 거면 뭐뭐라고 평가받고 있다라고 하던가 뭐뭐라고 여겨지고 있다라고 되어야죠. 그치? 네, 3번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전혀 없고요. 5번은 하나의 사례가 나와 있지 않죠. 그치? 하나의 사례가. 왜냐면 뒤샹이 나올 거면 가와 나의 둘 다 하나가 나와야 되잖아. 나에는 사례가 있지는 않으니까요. 9번의 답은 4번이고요. 10번 가의 형식론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미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성질, 형식적 성질을 근거로 예술 작품을 여부 판단하는 거. 맞아요? 네, 얘가 답이죠. 이번에 관람객 얘기 없고요. 3번에 감정을 표현하는 모든 작품이요. 정신적 대상은 표현론이죠. 그치? 자, 뭐 다른 건 전혀 넘어가도 되죠. 자, 11번 가에 등장하는 이론가와 예술가들이 상대의 견해나 작품을 평가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모방론자는 닮아야 되죠. 닮은 것이 아니라라고 하면 예술 작품이 안 되죠. 그치?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닮은 것이 아니라라고 했기 때문에 닮아야 돼요. 재현의 투명성 이론은 절대로 부정될 수 없기 때문에 닮은 것이 아니라라고 하면 본인 이론을 부정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오케이? 네. 12번 다음은 비평문을 쓰기에 미술 전람에 다녀온 학생이 가와나를 일구도 작성한 메모 일부래요. 적절 안 한 거. 디키 제도론이었죠. 그치? 2번이 답이고요. 신발의 원래 주인이 화가인 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잖아요. 제도 안에서 감상의 후보 자격을 수여받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치? 제도 안에서 감상의 후보 자격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신발의 원래 주인이 화가였다는 사실이라고만 적어놓으면 뭐 얘기가 없어. 감상의 후보 자격이 어디 있는데요. 그치?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지문에 있는 워딩이 이렇게 변형될 수는 없겠죠. 아무리 변형을 해도. 13번 게르니카에 대해 보기 A는 기억, B는 니은. 기억이 뭐고 니은이 뭡니까? 기억은 맥락주의고 니은은 인상주의죠. 그치? 적절하지 않은 건 그 3번이죠. 왜? 슬퍼 보이고 고통을 호소하고 아니 작가 피셜이에요. 아니면 본인이 본 거예요. 본인이 본 거잖아요. 슬퍼 보인다라고 했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느꼈으니까 슬퍼 보이고 때문에 절대로 작가의 심리적 상태는 아니겠죠. 그걸 어떻게 알아? 작가가 얘기한 게 아닌데. 그래서 3번이고요. 14번은 이 다른 이자를 썼죠. 이건 띠어리가 아니고 다른 논쟁이죠. 다른 의견이고요. 그래서 14번의 답은 3번입니다. 유충혈전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만 드릴게요. 마지막에 23페이지에 유충혈전 많이 나오는 지문인데 뭐 적을 거 그런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짚으면서 이런 거 읽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이름이 유충혈전이니까 당연하게도 충혈을 찾아야겠죠. 얘가 주인공일 테니까. 이때 천자 나왔잖아. 천자 나왔으면 여기 배경이 우리나라야? 아닐 확률이 제일 높죠. 뭐 물론 천자가 우리나라 행차했다는 세계관이 있으면 말겠는데 아닐 확률이 더 높죠. 그치? 천자는 어디의 왕? 중국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이겠다. 옥새를 목에 걸고 항서를 손에 든 채 왕이 항복하나 보다.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한 대장이 적장 문걸에 머리를 베어들고 중군으로 군대 중간으로 들어가 보내. 적장된 장수 성명이 무엇이냐? 빨리 모시고 들어오라. 충렬 동그라미. 예, 주인공 나왔다. 주인공 찍어주고 충렬 동그라미. 자, 말에서 내려 천자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천자 그 힘으로 말하기를 그대는 의심돼 죽은 사람을 살리는 바 충렬이 붙인 유심의 죽음과 어려서 홀로 된 자신을 길러준 장인 강희주의 죽음을 몹시 원통하고 분하게 여겨 통곡하며 열조돼. 여기서 서술자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앞에를 요약 제시해서 슬쩍 넘겨주는 거예요. 행위의 이유를 넘겨주는 거예요. 소장은 동성문 벽 안에 살던 유심의 아들 충렬입니다. 사방을 떠돌아다니면서 빌어먹이며 만리 밖에 있다가 이것도 일종의 요약 제시로 볼 수 있어요.
아비의 원소리가 부르고 여기 왔습니다. 폐하께서 정한담에게 핍박을 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정한담과 최일기를 충신이라 하시더니 충신도 역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자의 말을 듣고 충신을 멀리 기억 보내어 죽이고 이런 판단을 만나시니 천지가 아득하고 해야다니 빛을 잃은 듯합니다. 그럼 뭐예요? 왕한테 충원하는 거예요. 그치?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고 슬피 통곡하며 천자도 후회 많이 했다. 근데 한편 적진에 잡혀갔던 태자는 본진에서 문거리에 목을 베이는 것을 보고 급히 도주해 와서 천자 곁에 앉아있다가 버선발로 내려가서 경이 이게 웬 말인가. 옛날 주나라 성황도 관숙과 채숙의 말을 듣고 주공을 의심하다가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꾸짖어 훌륭한 임금이 되었으니 고사인용을 이때한다는 거는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설득하고 싶다. 고사인용을 이때 하는 거는 설득에 힘을 더하는 것일 뿐이에요. 충신이 죽는 것은 모두 다 하늘에 달렸다. 그래서 너 죽지 말고 도와라. 머리를 막 땅에 두드리니까 저 그냥 죽을래요. 지금 영화한 것 같아요. 제가 할 일을 했어요. 하니까 너 죽지 말고 살아라라고 태자가 붙잡는 거예요. 충렬이 울음을 그치고 태자 얼굴을 보니 천자의 기상이 뚜렷하고 한 시대의 성군이 될 듯하여 뭐야? 오씨 반상이 좋아. 그래서 사죄하며 말하였다. 돕겠습니다. 천자가 충렬의 말을 듣고 친히 계단하를 내려서 투구르시고 대원수를 명하며 밑줄 호칭받기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 이거 체크 잘 하시고요. 그래서 도와줘라. 뒤로 넘어가서 중략 부분 줄거리. 유충렬은 남적의 선봉장이 된 정한담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주인공과 대결하네요. 정한담은 빌런이겠죠. 정한담의 세모치기. 다시금 이계에 처했던 천자 황후 태후 태자를 고출한다. 이후 유심과 강희주를 구하고 모친과 부인을 찾은 후 장안으로 돌아온다. 얘들아 이거 요약적 제신이 아니에요. 중략 부분이잖아. 중략 부분이면 소설이 이렇게 써져 있으리란 보장은 없으니까요. 더 길게 써져 있겠죠. 이때 장안의 온 백성들이 잡혀갔던 며느리며 딸이며 동생들이 돌아온다는 말 듣고 어쩌고 저쩌고 못내 즐거워하고 시사하는 소리 낭자고 요란하였다라고 했지. 이거 편집조정 논평 아니죠? 그치? 왜 아니에요? 장면을 묘사해줄 뿐이에요. 그치? 다들 칭찬하더라 이런 거지 칭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것들 아니죠. 그치? 자 그래서 치사하며 말하였다. 중간에 과인의 수족을 만리타국에 보내고 뭐야? 너 잘했다. 너 진짜 엄청난 일 했다 라는 치하의 말이고요. 태우가 유언소를 취소한 후에 조카 강승상을 부르시니 태우가 강승상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리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편집자적으로 그냥 생략해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위로하며 말하였다. 과인이 현명하지 못하여 역정의 말을 듣고 충신을 먼 지방으로 귀양을 보내어 가족과 이별했으니 면목 없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이니 잘잘못을 따지지 말길 바라오. 한편이니 장안으로 돌아와 연왕이 된 유심은 연왕과 유심은 이퀄 관계 성립해줘야죠. 유심이 연왕이 됐다니까 밑에 연왕으로 나와도 유심인 거죠. 장보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공중에 떠서 충렬이 나오기를 고대하였다. 원수가 천자께 물러나 연왕을 범죄하였기. 그래서 충렬이 남쪽을 섬이러 오는 길에 모친의 기린 제사에 지내다가 죽은 줄 알았던 모친을 만나 모시고 왔습니다. 아니 연왕이 반가움을 이기지 못할 말했다. 어디 오느냐? 그러고 장보인이 남편 유심의 말소리를 듣고 반가운 마음을 어찌 듣지 못하여 붙들고 말하였다. 와 이게 되네? 라고 꿈속에도 생각 못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들이 답지가 있을 테니 한번 복습하실 때 같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구조 독해까지 해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 다 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텐션이 안 좋았던 점 미안하게 생각하고 빨리 회복해서 다음 주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한 수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